책갈피 좋은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안정환 작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의 혁명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거 나오죠.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나노기술,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런 기술이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물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과 초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책은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이 플랫폼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기존 기업들의 대응 방법은 뭐가 다른지, 론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 비즈니스와 경영 지표가 어떻게 다르고, 경영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케이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차역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한다. 예. 그 일반적인 역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예. 좀 더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또 가능할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직역하면 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와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플랫폼인 것처럼 어떤 기업이나 개인을 연결해주는 모든 것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의 플랫폼이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의 플랫폼, 아마존은 인터넷 상점의 플랫폼 등등 단순하게 기업에서 개인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이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플랫폼인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 반복되는 것을 묶어놓은 것. 그러니까 공통 반복되는 것을 묶어놓고 나머지 것을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즉 과거에는 호텔을 하려면 건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을 하려면 차를 사야만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일방적인 형태의 정보 제공과 구매가 판매가 기업의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공유 자율 협의라는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한 대의 차도 없고 한 채의 건물도 없지만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운송업체와 호텔업체가 된 것이죠. 예전으로 치면 공익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남의 거 빌려서 내 돈 버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발생의 전환이 이렇게 좀 그 세계적인 또 거대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플랫폼이 결국 왜 세상을 좀 지배가 가능할 걸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뽑아서 인공지능이 처리를 한 다음 인공지능이 다시 사물 인터넷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물한 인터넷 안에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것을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연결을 담당하는 중추가 바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다시 뽑아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그 시장 전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하이얼, 디즈니, 월마트, 나이키, 언더아머 등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형 농기업 존 디어든 뭐 매코믹 푸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비즈니스 안에 플랫폼을 또 만들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은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플랫폼을 먹는 자가 전 시장을 먹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글로벌 대기업들, 예. 뭐 자본과 뭐 기존의 어떤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도리어 이런 그 플랫폼 개발이 있어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리어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전부 다 기업들이 있죠. 그때 규모의 공급 경제를 이룸으로써 거대 기업을 성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규모의 공급 경제는 공유 경제에 비하면 파워가 훨씬 더 약하죠. 일례로 힐튼이나 쉐르턴 같은 호텔 체인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객실을 늘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네.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제로죠.
계속 한계 비용을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급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가 시작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플랫폼 성장이 마치 폭발하듯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효과를 지렛대 삼아 개방형 전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거는 관리팀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서로들 협의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의 플랫폼은 수백, 수천, 수백만의 원격 참여자가 품에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는 대부분 파이프라인 기반 조직, 글로벌 대기업 조직보다 훨씬 크고 관장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내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플랫폼 공유 경제하고 싸우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플랫폼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이게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책 속에서는 이것을 플랫폼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플랫폼은 그냥 장마당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장마당에 잘 운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마야 돼요. 그렇죠. 약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거래 자체는 서로 만족스러운 거래. 그러니까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 내가 거래를 해서 돈이 떨어져야 돼요. 그냥 부당거래나 부정거래가 나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만들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최신 경제학은 한 가지를 더 주문하죠. 일명 양면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장마당에는 판매자하고 소비자가 일정한 비율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자가 너무 많거나 소비자가 너무 많으면 시장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는 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양면 네트워크 효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거래를 활성화한 다음 생산자, 판매자의 비율을 조정한다. 이게 플랫폼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자율, 공유, 협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시킬 것인가. 바로 이제 그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플랫폼 비즈니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MRI 기기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막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싼 기기들이 실질적으로 큰 병원에만 있잖아요. 근데 가동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40에서 50%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값비싼 장비를 보유할 수 없는 다른 병원과 소규모 의원들의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A 병원에는 MRI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B 병원에는 있어요. B 병원에 진찰을 받고 A 병원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장비가 창출하는 가치와 자산을 분리하면 가동률을 70에서 90%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기 소유자들의 수익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육용 플랫폼 스킬쉐어라는 건데요. 상지트 초도라는 사람이 이곳의 수익 창출 모델을 거래 수수료 모델에서 사용한 것인데 사용료 모델로 전환한 것이 도움을 줬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로 바꾸는 건데요. 원래 스킬쉐어는 학생들이 수강하면 수강하는 거 따라가지고 돈을 줬던 거예요. 근데 플랫폼 관리자가 이거 상당량의 양질의 강좌를 큐레이션 한 뒤에는 월 사용료를 받고 학생들이 다양한 강좌를 수용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일단 돈 내면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강사가 자신의 강의에 등록한 유료 가입자서에 근거해서 로열티를 지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사가 내 강의를 많이 들으면 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맞아, 성과급이네. 그렇죠. 성과급인데 이걸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든 거죠. 이렇게 월 사용하는 유료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강좌당 가치가 올라가고요.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존의 소유를 공유로 돌리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결정 과정을 협의할 수 있을 때 공유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때도 플랫폼의 조정자가 조정을 하되 최소한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책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했습니까? 이게 사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뺐는데요. 플랫폼의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길 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니 저도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회원의 숫자가 6만 4천 명이고 저희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이 3만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 취미하고 어떤 업무를 분리했었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섞게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손님들한테도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이 변화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